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이라는 말에 노후를 맡기지 않은 72세 회원의 실제 같은 기록. 제사상, 가계부, 인감, 녹음까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삶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정혜원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찬 바닥에 발을 내딛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아버지 기일이었다. 종손집 제사라 상차림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 49년 전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부엌 찬장에서 다시마를 꺼내 찬물에 담궜다. 우려낸 물은 국물의 바탕이 된다. 맛의 기본을 만드는 일이었다. 물이 끓는 동안 혜원은 도라지를 씻어 칼로 찢었다. 섬유질이 길게 뜯어져 나가는 소리가 새벽 부엌에 작게 울렸다. 도라지 무침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었다. 쓴맛이 나야 진짜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참기름을 두르고 도라지를 볶다가 간을 봤다. 소금과 설탕의 균형, 참기름의 고소함, 마늘의 매운맛까지 27년간 만들어온 손맛이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 오도윤이 나와 부엌 문턱에 기댔다. 아직도 하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혜원은 대답 대신 접시에 도라지 무침을 담았다. 도윤이 다가와 숟가락으로 간을 봤다. 그리고 접시를 짤깍 치며 인상을 찌푸렸다. 소금이 덜했네. 내 말 좀 들으라니까. 혜원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의 입맛이 달라진 건 몇 년 전부터였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짠맛에 둔감해졌다. 하지만 제사상은 시아버지 기준이었다.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그간 그대로. 오전 8시 시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둘째 시누이 선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웃었다. 언니, 또 혼자 다 하셨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앞치마를 두르지는 않았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혜원이 차려놓은 과일을 하나 집어먹었다. 큰 시누이 명자는 좀 더 늦게 왔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차례상에 놓을 과일이요. 하지만 혜원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명자가 가져온 과일은 결국 냉장고에 들어갔다. 제사가 시작됐다. 도윤이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시누이들도 차례로 절했다. 혜원은 마지막에 절했다.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다. 아버님, 올해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도윤이 갑자기 젓가락으로 혜원의 관자놀이를 톡 치며 들릴 듯 말 듯 내뱉었다. 그래서 네 땅이 필요하다니까. 담보만 넣으면 청라 쪽 개발 들어간다. 혜원의 손이 멈췄다. 땅 이야기가 또 시작됐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은 시흥의 작은 땅. 평수는 크지 않지만 혜원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관리해온 땅이었다. 큰 시누이 명자가 거들었다. 옳게 땅 문서 잠깐만 맡기면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야. 청라 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뛸 텐데. 맡긴다는 게 뭔 소리예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담보로만 잠깐. 투자금 만들려고. 이익 보면 바로 빼주고. 도윤이 성급하게 설명했다. 둘째 시누이 선이도 눈짓하며 조용히 웃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오빠가 공기업에서 30년 일한 사람인데. 혜원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상 위에 기름 얼룩을 천천히 닦았다. 물걸레가 오래된 상 표면의 작은 흠집들을 지나갔다. 이 식탁도 시집 올 때부터 함께한 것이었다. 수많은 명절과 제사, 일상의 식사를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그때였다. 혜원의 손에서 미끄러진 작은 접시가 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 가장자리에 실금이 갔다. 오래된 그릇이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것을 물려받은 백자 접시였다. 모두들 그 소리를 들었다. 누가 깨뜨렸는지도 모두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척했다. 선희는 계속 귤을 까고 있었고 명자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도윤만 혜원을 잠깐 쳐다봤다가 시선을 돌렸다. 혜원은 깨진 접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았다. 실금이 접시를 가로질러 나 있었다. 아직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두 동강이 날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디선가 금이 가기 시작한. 제사상 그릇이 깨지면 좋지 않다던데. 명자가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접착제로 붙이면 돼요. 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 실금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치 자신과 이 가족들 사이의 관계처럼. 식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 혜원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깨진 접시는 따로 빼두었다. 버릴 수도 그렇다고 그냥 쓸 수도 없는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혜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금세 잠이 들었다. 하지만 혜원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땅 문서, 담보, 청라 개발. 그리고 깨진 접시. 새벽 2시 혜원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옆에 놓아둔 깨진 접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실금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접시는 여전히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혜원은 그 접시를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수납장에 넣지도 않았다. 대신 창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그 실금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다. 빛이 스며들어 오히려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다. 혜원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제대로 마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혜원은 시장 반찬 가게를 27년째 운영한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자신의 가게 문을 연다. 혜원이네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릴 때마다 그녀는 간판 끈을 다시 메어준다. 27년 전 시집와서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남편 도윤이 써준 글씨였다. 그때는 서로에게 다정했다. 가게 안쪽 냉장고에는 김치통 5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각각의 김치는 혜원만의 비율로 담근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질한 재료들이 시간을 거쳐 발효되고 익어가는 과정을 그녀는 27년간 지켜봐 왔다. 김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소금이 부족하면 짜지 않고 젓갈이 모자라면 깊은 맛이 나지 않는다. 정직한 음식이었다. 아침 10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아파트 경비원 김순태는 매주 화요일마다 깍두기 한 포기를 사간다. 우리 마누라가 김치는 혜원 씨 거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항상 같은 말을 하지만 혜원은 매번 고맙다고 인사한다. 27년간 단골이 된다는 건 서로의 일상에 스며든다는 뜻이었다. 김치통 건너편 계산대 아래에는 두꺼운 가계부가 종이 클립으로 묶여 있다. 혜원은 매일 저녁 하루 매출을 정리한다. 3월 2일자 재료비 41만 2천 원, 매출 63만 6천 원.
숫자는 정직했다. 거짓말도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벌어들인 만큼 적히고 쓴 만큼 빠져나갔다. 가끔 도윤이 가계부를 들춰보며 이것밖에 안 벌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혜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정직하게 번 돈이에요.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때 혜원은 김치통을 정리한다. 하나씩 뚜껑을 열고 김치 상태를 확인한다. 너무 씌어지지 않았는지, 국물은 적당한지, 고춧가루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손님 눈에는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세밀한 작업이었다. 온도, 습도, 염도, 발효 정도까지. 그날 오후 4시쯤 혜원은 가게 앞을 청소하다가 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발견했다. 27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김치를 담그다가 칼에 베인 상처였다. 그때는 한참 아팠는데 지금은 하얀 선으로만 남아있다. 햇빛이 비치자 그 흉터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아프지 않은데도 왠지 뭉클했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쁜 흔적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혜원은 가게 문을 닫았다. 셔터를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가게 안을 둘러봤다. 냉장고 소리,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게 27년간 그녀의 일상이었다.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이 평소와 달랐다. 탁자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A4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고 맨 위에는 깔끔한 로고가 박혀 있었다. 차미라 도시전략연구소. 혜원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아, 도윤의 옛 직장 후배였다. 몇 달 전 집에 전화를 걸어왔던 여자. 차미라는 도윤보다 20살 어린 후배로 공기업 퇴직 후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고 했다. 그때 도윤은 능력 있는 후배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니까라고 말하면서 혜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다. 청라 서부권 복합몰 개발 사업, 사모형 비공개 투자, 고수익 보장. 어려운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부동산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뭔가 거창해 보였다. 도윤이 왜 이런 서류를 가져왔는지 궁금했다. 제안서를 계속 넘기다가 혜원의 손이 멈췄다. 맨 끝 페이지에 클립으로 붙어 있는 종이가 있었다. 사전 동의서 담보 제공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빈 칸들이 여러 개 있었다. 성명, 주소, 담보 대상 부동산, 담보 금액. 모두 비어 있는 칸들이었다. 혜원은 한 문구를 오래 바라봤다. 사모형 비공개 투자자. 그 옆 칸도 비어 있었다. 투자자 이름도 투자 금액도 적혀 있지 않았다. 누가 얼마를 투자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혜원은 27년간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다. 비어있는 칸들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 가격표가 없는 물건,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 성분표가 없는 조미료. 이런 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봤다. 화려한 수식어들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들이 보였다. 담보 제공자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담보, 부동산은 투자 기간 중 처분할 수 없다.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 해제가 불가능하다. 혜원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서류 생각이 났다. 특히 그 빈 칸들이. 27년 전 처음 가게를 열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 불안했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나이에 모르는 것들은 희망이 아니라 위험이었다.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서류 봤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물었다. 네, 봤는데. 이게 뭐예요? 투자 기회야. 차미라가 좋은 정보를 가져왔어. 청라 쪽이 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고. 그런데 왜 제 동의서가 필요해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다. 담보가 좀 필요해서. 네 땅 말이야. 잠깐만 쓰는 거야. 혜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저녁상을 차렸다. 27년간 매일같이 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손이 무거웠다. 마치 그 빈 칸들의 무게가 손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원은 침실에서 손목의 흉터를 다시 만져보았다. 27년 전의 상처.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예쁜 흔적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마음에 생기려는 상처는 다를 것 같았다. 이건 시간이 지나도 예뻐지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았다. 새벽 2시 혜원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다. 탁자 위의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형광등을 켜지 않고 복도등 불빛으로만 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빈 칸들이 유독 하얗게 보였다. 마치 자신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혜원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 쪽 가로등이 희미하게 보였다. 내일 아침이면 또 가게에 나가야 했다. 김치를 확인하고 손님들을 맞고 가계부에 숫자를 적을 것이다. 정직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 서류, 그 빈 칸들, 그리고 도윤의 말. 잠깐만 쓰는 거야. 27년간 장사를 하면서 혜원이 배운 것 중 하나는 잠깐이라는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잠깐 맡겨달라고 한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잠깐 써달라고 한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봤다. 새벽 바람이 창을 흔들었다. 혜원은 팔의 흉터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27년 전처럼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빈칸에 함부로 이름을 적지 않겠다고. 무엇보다 자신이 27년간 지켜온 것들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고. 차미라가 서류를 가져온 후 일주일 동안 도윤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휴대폰이었다. 평소에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리고 밤마다 3번씩 정확히 9시, 10시, 11시에 진동이 울렸다. 첫날 밤 혜원은 궁금해서 물었다. 누구예요? 이렇게 늦게? 아, 차미라야. 투자건으로 상황 보고받는 거야. 도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휴대폰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묘하게 들뜬 뭔가 기대하는 듯한 미소. 이틀째 밤에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다. 도윤은 침실에서 나가 베란다에서 통화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손짓이 많아지고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공기업에서 30년 근무하며 항상 진중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이 샤워를 하는데도 휴대폰이 울렸다. 샤워기 물소리에 묻혀 진동소리가 작게 들렸다. 혜원은 화장대에서 크림을 바르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받으라고 소리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했다. 뭔가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넷째 날 아침 혜원은 가게에 나가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했다. 월말이라 각종 고지서가 들어 있었다. 전기료, 가스비, 그리고 휴대폰 요금 청구서. 평소에는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유심히 살펴봤다. 통신사 가족결합 청구서를 펼쳐보니 이상한 항목이 있었다. 해외 결제 수수료 1,800원. 도윤의 번호 옆에 찍혀 있었다. 혜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남편은 해외 결제를 할 줄 몰랐다. 인터넷 쇼핑도 혜원이 대신 해주는 판인데 해외 사이트에서 뭘 샀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다. 해외 결제 수수료 1,800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도윤이 직접 결제했다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카드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서 썼을 수도 있었다. 27년간 장사를 하며 온갖 사기를 봐온 혜원에게는 후자가 더 가능성 있어 보였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 영숙 할머니가 김치를 사러 왔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 동네 김씨집도 당했어. 부동산 투자한다고 땅 담보로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투자회사가 가짜였다나 봐. 혜원의 손이 멈췄다. 가짜 투자회사요? 응. 사무실도 진짜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돈만 받아먹고 튀는 거야. 특히 나이 든 사람들 많이 속인대. 젊은 여자가 와서 그럴싸하게 설명해 주니까 다 넘어간다더라고. 그 말을 들은 혜원은 오후 내내 불안했다. 참이라 투자회사 담보. 모든 게 영숙이 할머니 말과 겹쳤다. 혹시 도윤도 같은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 오후 4시쯤 혜원은 결심을 하고 시장 끝에 있는 집수리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던 백상현이 자주 와서 커피를 마시곤 했다. 은퇴한 지 5년 됐지만 여전히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다. 상현 씨,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백상현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혜원을 바라봤다. 뭔데요? 만약에 담보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상현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다. 왜요? 누가 담보 잡자고 해요? 혜원은 주저하다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남편의 투자 이야기, 차미라의 서류, 자신의 땅을 담보로 잡겠다는 제안까지. 백상현이 고개를 저었다. 혜원 씨, 그거 위험해요. 담보가 들어가면 계약서 본문에 혜원 씨 이름이 없어도 책임은 다 따라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백상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투자가 망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부터 처분해요. 투자자들 돈 변상하려고. 특히 사모펀드는 더러워요. 개인 투자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게 해놓고 문제 생기면 담보 제공자한테 다 떠넘기거든요. 혜원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제 땅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특성상 개인이 투자금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고. 백상현이 영수증 뒷면에 화살표를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담보 제공 동의서에 도장 찍는 순간 혜원 씨 자산이 제일 싸게 취급돼요. 투자 손실이 나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당할 수 있다고요. 혜원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시흥의 그 땅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27년간 세금을 내며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 땅으로 언젠가 작은 집이라도 지어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도장 절대 찍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관련 서류들 복사해두고 통화 내용도 녹음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되니까. 백상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덧붙였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은퇴한 남자들 노려서 젊은 여자가 나서서 투자 기회라고 꼬시면 10중 8구 넘어가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부인한테는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혜원은 말없이 빨대를 접어서 컵 밑면에 끼웠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혼자서라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집에 돌아오는 길, 혜원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일단 서류들을 복사해 두자. 그리고 도윤과 차미라의 통화 내용도 가능하면 녹음해 보자. 백상연의 말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급하게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었다. 27년 전 결혼할 때도 가게를 시작할 때도 늘 남편의 말을 믿고 따랐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노후가 걸린 문제였다. 저녁 무렵 집에 들어서니 도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혜원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주머니에서 나오는 카드 뭉치, 그리고 그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어디 갔다 왔어? 도윤이 물었다. 시장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혜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9시 예정된 시간에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시작했다. 혜원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단편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부인 동의는 문제 없어요. 혜원의 손이 멈췄다. 부인 동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도윤은 벌써 혜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아직 동의서에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그 순간 혜원은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것을. 통화가 끝나고 도윤이 들어왔을 때 혜원은 이미 침실로 들어가 있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망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만들어둬야 한다는 백상연의 조언이 떠올랐다. 새벽 2시 혜원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다. 탁자 위의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27년간 지켜온 것들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고. 아침이 되면 시장에 나가야 했다. 김치를 확인하고 손님들을 맡고 정직한 하루를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신을 지키는 일도 함께 해야 했다. 27년간 착하게만 살아온 혜원에게는 낯선 일이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혜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다. 도윤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고 차미라와의 통화도 더 빈번해졌다. 이제는 하루에 4번씩, 심지어 새벽에도 전화가 왔다. 도윤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거나 산책을 핑계로 밖으로 나갔다. 혜원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27년간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다. 법적인 지식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믿고 의논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혜원은 고등학교 동창 배소희를 찾기로 했다. 소희는 결혼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여전히 주민센터 사회복지 쪽 일을 하고 있어서 각종 민원과 법적 문제들을 자주 접했다. 무엇보다 혜원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목요일 오후 혜원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주민센터로 갔다. 소희는 민원실에서 시니어분들의 복지 상담을 하고 있었다.
혜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하자 소희는 상담을 마치고 나와주었다. 혜원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혜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소희야, 나 바보짓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소희가 혜원의 손을 잡았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주민센터 내 작은 상담실에서 혜원은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차미라의 등장, 투자 제안서, 담보동의서, 그리고 도윤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소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혜원아,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 같아. 내가 여기서 비슷한 사례 많이 봤거든. 어떤 사례들? 소희가 한숨을 쉬었다. 작년에도 있었어. 60대 남성분이 부동산 투자한다고 아내 명의 땅을 담보로 맡겼는데 투자회사가 사라진 거야. 결국 땅은 경매로 넘어가고 노부부는 전셋집으로 쫓겨났어.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내가 말한 그 사모형 비공개 투자라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해. 개인 투자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투자 내역도 불투명하거든. 소희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혜원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일단 서류는 복사본을 따로 만들어. 원본 말고 복사본으로. 왜?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 도장 인형도 스캔해둬. 만약에 누가 내 인장을 위조해서 써도 내가 먼저 본판을 갖고 있으면 법원에서 말이 돼.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뭘 해야 해? 통화 내용 녹음하는 것도 중요해. 특히 도윤 씨나 그 차미라 씨와 담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녹음해둬.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다고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 소희가 메모지에 체크리스트를 적어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성급하게 도장 찍지 마. 아무리 도윤 씨가 재촉해도 차미라 씨가 압박해도 절대 안 돼. 하지만 남편이 계속 재촉하면 혜원아, 이건 내 인생이야. 27년 동안 벌어서 모은 재산이고 내 노후가 걸린 문제라고. 남편이라고 해서 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권리는 없어. 소희의 말에 혜원은 뭔가 깨닫는 듯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순종적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소희야, 녹음은 어떻게 해야 해? 요즘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 있잖아. 대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켜두면 돼. 아니면 다른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방법도 있고. 혜원은 자신의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보았다. 이걸로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여기 봐. 이 앱 실행하면 돼. 소희가 혜원의 휴대폰을 들고 녹음 앱을 찾아 보여주었다. 테스트해보자. 둘은 몇 분간 녹음 기능을 테스트해봤다. 소희가 말하는 걸 녹음했다가 재생해보니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혜원아, 녹음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 뭐야? 너무 티내지 마. 자연스럽게 평소 대화하듯이 해. 그리고 상대방이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제 땅을 담보로 쓰신다는 거죠? 처럼.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경찰서나 법무사한테 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소희는 메모지를 혜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 내가 아는 법무사 연락처도 적어뒀어. 부동산 관련 전문가야. 정말 급하면 연락해봐. 혜원은 메모지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언제부터 고마워했나?
그런데 혜원아, 이번 일로 하나 깨달은 게 있을 거야. 뭔데? 너도 이제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 27년 동안 남편 말만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해. 혜원은 소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의존적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길, 혜원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도 생겼다. 서류 복사, 도장 인형 스캔, 통화 녹음. 집에 돌아와서 혜원은 소희가 준 체크리스트를 다시 읽어봤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했다. 일단 오늘 밤부터 실행에 옮겨야 했다. 그날 밤 도윤이 샤워하는 동안 혜원은 거실의 서류들을 조용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글씨가 잘 보이도록. 그리고 자신의 도장도 흰 종이에 찍어서 사진으로 남겼다. 나중에 프린터로 출력해서 보관하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녹음이었다. 혜원은 오래된 서랍장 철제 레일 위에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소희가 알려준 대로 녹음 앱을 실행하고 테스트해봤다. 거실에서 하는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는 것을 확인했다. 혜원은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사람을 엿먹이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기억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2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몇 번이나 들었다. 내가 잘못 들었어.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오해했어. 이제는 그런 말들이 지겨웠다. 화려한 변명이나 그럴듯한 핑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 혜원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 준비를 마치고 침실로 돌아가니 도윤이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27년 전 신혼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혜원은 더 이상 그 평온함에 속지 않으려고 했다.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새벽에 잠들기 전 혜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겠다고.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급하게 도장을 찍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27년간 착하게만 살아온 혜원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서늘한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면도까지 깔끔하게 하고 옷장에서 가장 좋은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것 같았다. 어디 가세요? 혜원이 물었다. 아, 차미라가 온다고 했어. 투자건으로 마지막 정리하러. 혜원의 가슴이 철렁했다. 마지막 정리라는 것은 결국 도장을 찍으라는 뜻이었다. 지난 며칠간 준비한 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다. 몇 시에 와요? 2시쯤. 점심 먹고 오겠다더라.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2시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녹음기 설정, 서류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 오전 내내 혜원은 집 청소를 핑계로 거실을 정리했다. 서랍장 위에 놓은 휴대폰의 각도를 조정하고 녹음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소희가 알려준 대로 대화 시작 10분 전에 녹음을 시작해두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혜원은 화장을 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립스틱을 바르면서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후 2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혜원은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차미라가 회색 정장 수트를 입고 서 있었다.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다. 향수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참이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혜원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다. 거실에 들어선 참이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다. 사모님 댁이 정말 아늑하네요. 부장님 복이 많으시겠어요. 도윤이 거실로 나와 참이라를 맞았다. 고생했네.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참이라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혜원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그 사이에 참이라는 노트북을 꺼내 설정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그럴듯해 보였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차미라가 노트북 화면을 도윤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서명받으면 끝이에요. 혜원은 커피를 가져다 놓으며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차미라와 도윤 사이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볼 수 있는 위치였다. 동시에 서랍장 위의 휴대폰에서 모든 소리가 잘 녹음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다. 차미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청라 서부권 복합몰 개발 계획입니다. 화면에는 웅장한 건물들의 조감도가 나타났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부동산 가치가 최소 3배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도윤이 감탄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초기 투자 자금이에요. 정부 정책상 개인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펀드요? 네, 사모님. 쉽게 말해서 소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큰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은행 대출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죠. 참이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수익률 그래프가 나타났다. 초기 투자자들은 6개월 내에 원금의 50%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1억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억 5천만 원을 받는 거죠.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50%라고?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해 주셔야 해요. 차미라의 목소리에 약간의 압박감이 실렸다. 혜원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투자자 명단은 볼 수 있나요? 차미라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웃었다.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자 신원은 비공개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하지만 모두 검증된 분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혹시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혜원의 질문이 계속됐다. 사모님, 걱정이 많으시네요. 차미라가 살짝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 사업은 정부 승인까지 받은 확정된 개발이에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도윤이 차미라를 거들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차미라가 전문가잖아. 차미라는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꺼냈다. 자, 그럼 이제 서류 작업을 할까요?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계약서를 펼쳤다. 여기가 투자 계약서이고 이건 담보 제공 동의서예요. 혜원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며칠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양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빈 칸들이 일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은 비어 있었다. 명의는 오 부장님으로 하고 사모님 땅은 잠깐 담보로만 쓸 거예요. 차미라가 설명했다.
6개월 후에 수익금 받으시면 바로 담보 해제해 드려요. 잠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회원이 물었다. 길어봐야 1년이에요. 시세 차익 보시면 바로 빠질 거예요. 도윤이 거들었다. 잠깐이래잖아. 그리고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 오히려 이득이지. 회원은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봤다.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이 많았다. 담보 제공자는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투자 기간 중 담보. 부동산 처분 불가, 투자자 동의 없이는 담보 해제 불가능. 백상현이 경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이 조항들이 좀 이상한데요. 회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차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아, 그건 법적으로 필요한 형식적인 문구예요. 실제로는 적용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수정할 수는 없나요? 사모님,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함부로 수정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져요. 도윤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자꾸 왜 그래? 차미라가 전문가라니까.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회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를 계속 읽었다. 그러다가 한 부분에서 멈췄다. 담보대상 부동산의 예상 처분 가격이 시세의 70%로 책정되어 있었다. 이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30%나 낮잖아요. 차미라가 살짝 당황했다. 그건 보수적으로 책정한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회원은 백상현의 말을 떠올렸다. 담보 제공 동의서에 도장 찍는 순간 내 자산이 제일 싸게 취급된다는 말을. 직접은 불편하시죠? 가족 간 신뢰니까요. 차미라가 도장이 놓인 쪽을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회원의 도장이 놓여 있었다. 언제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회원의 것이었다. 회원은 잠깐 당황했다. 자신이 도장을 내놓은 기억이 없었다. 아마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배소희가 조언해준 대로 문구점에서 맞춘 임시 도장을 가방에 준비해뒀다. 잠깐만요. 회원이 일어나서 가방에서 다른 도장을 꺼냈다. 이걸로 찍을게요. 이게 제가 평소에 쓰는 거예요. 차미라와 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똑같은 도장 아닌가? 도윤이 물었다. 아니요, 이게 더 선명해요. 회원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문구점 도장을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찍었다. 다행히 차미라는 자세히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역시 결단 빠르시네. 차미라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이제 서명란에도 사인해 주시면 돼요. 회원은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다. 한번 써버리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일단 임시 도장을 찍었으니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았다. 근데 이 서류 사본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회원이 물었다. 내일 정리해서 드릴게요. 차미라가 서둘러 대답했다. 회원은 가짜 도장을 찍은 서류에 가짜 서명도 했다. 평소 서명과는 다르게 조금 삐뚤빼뚤하게. 나중에 필적 대조를 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절차가 끝나자 차미라가 서류들을 정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진행하고 일주일 내로 첫 번째 수익금 입금해 드릴게요. 정말요? 도윤이 신났다. 네,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빠른 수익 분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추가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차미라가 떠난 후 도윤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역시 혜원이가 현명해. 이번에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러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녹음이 잘 됐을까? 임시 도장과 가짜 서명으로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혜원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다. 차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담보만 잠깐 6개월 내 50% 수익 보장, 실패할 가능성 거의 없음. 모든 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혜원은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하고 내일 배소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때였다. 차미라가 말했던 대로 미소는 사람을 가볍게, 계약은 사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혜원은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가볍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차미라가 떠난 다음 날 혜원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먼저 배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나야. 어제 녹음 잘 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만나자. 지금 시간 돼? 1시간 후 둘은 주민센터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혜원은 휴대폰으로 어제의 녹음 파일을 소희에게 들려줬다. 차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담보만 잠깐 쓸 거예요. 6개월 후에 바로 해제해드려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다. 이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야. 특히 이 부분 들어봐. 소희가 특정 구간을 다시 재생했다.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자, 신호는 비공개라고 하잖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야. 왜? 투자자가 누군지 모르면 문제 생겼을 때 책임 물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기 들어봐. 정부 승인받은 확정된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해. 혜원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어떻게 확인하지? 구청 개발과에 전화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정말 승인된 사업이라면 공개 정보거든. 소희는 계속해서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것 봐. 50% 수익 보장이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투자에서 이런 보장은 절대 못해. 특히 6개월 만에 50%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일단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 내가 아는 법무사한테 연락해 볼게. 그리고 혜원아, 가장 중요한 건 소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방법원 등기과에 가서 인감증명서 사용 제한 신청을 해야 해. 그러면 내 도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정말? 응. 그리고 사문서 위조 우려 신고서도 함께 내면 더 좋아. 누군가 내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는 거야. 혜원은 소희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다. 복잡해 보였지만 해야 할 일들이 명확했다. 이틀 뒤 화요일 오전 혜원은 지방법원 등기과 민원실에 갔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인감증명서 사용 제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분증하고 인감도장 가져오셨나요? 접수 창구 직원이 물었다. 혜원은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다. 네, 여기 있어요. 사유는 어떻게 되세요? 혜원은 소희가 미리 알려준 대로 답했다. 가족이 제 동의 없이 제 재산을 담보로 쓰려고 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으시더라고요.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혜원은 마음이 복잡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런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문서 위조 우려 신고서도 함께 작성했다. 혹시 제 서명이나 인장이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서요라고 설명하자 직원은 현명한 판단이세요라고 말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접수번호, 시간, 담당자 도장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제 혜원의 도장으로는
그 누구도 법적 문서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혜원은 휴대폰으로 구청 개발과에 전화를 걸었다. 청라 서부권 복합몰 개발건으로 문의드리는데요. 어떤 개발 말씀이세요? 담당자가 물었다. 정부 승인받은 대규모 복합몰 개발이라고 들었는데요. 청라 서부권에는 현재 승인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과 혼동하신 건 아닌가요? 혜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제가 담당자입니다. 현재 청라 지역의 모든 개발 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없어요. 전화를 끊은 혜원은 한참 서 있었다. 차미라가 보여준 그 그럴듯한 조감도 정부 승인이라는 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소희에게 전화했다. 소희야,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개발 사업 없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혜원아,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완전한 사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도 준비하고 법무사 선생님이 내일 시간 된다고 하니까 같이 만나자. 그날 저녁 혜원은 집에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녹음 파일, 서류 사진, 법원 접수증, 구청 확인 내용까지 차근차근 정리하니 사기의 전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오후 6시쯤 도윤이 퇴근했다.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혜원아, 차미라한테 연락 왔어. 내일 첫 번째 수익금 들어온다고 하더라. 혜원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요? 일단 500만 원. 시작인데도 제법 짭짤하지?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혜원은 거실 탁자에 준비한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 봉투에서 녹취록 출력본이 나왔다. A4 용지 여러 장에 어제의 대화가 모두 활자로 정리되어 있었다. 담보만 잠깐 쓸 거예요. 6개월 후에 바로 해제. 명의는 남편으로 하고.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뭐야? 어제 대화 녹음한 거예요. 두 번째 봉투에서는 사진들이 나왔다. 차미라가 보여준 투자자 명단에서 맨 위에 적힌 낯선 이름 2개를 확대한 사진이었다. 혜원은 주민센터에서 배소희의 도움으로 사전 통지 우편을 조회해서 동일한 필체임을 확인해 둔 상태였다. 이 이름들 모두 가짜예요. 같은 사람이 쓴 글씨라고 필적 전문가가 확인해 줬어요. 세 번째 봉투에서는 법원 접수증이 나왔다. 인감증명서 사용제한 신청서와 사문서 위조 우려 신고서 접수증이었다. 접수번호, 시간, 담당자 도장까지 선명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법원에 다녀온 거예요. 이제 제 도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혜원은 구청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청라 서부권에는 그런 개발 사업 없다고 해요. 차미라가 보여준 건 모두 가짜였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큰 시누이 명자와 둘째 시누이 선희도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도윤 혼자였다. 그건 서로 오해가. 도윤이 목을 문지르며 말을 더듬었다. 혜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해는 당신들이 만든 말이에요. 저는 숫자하고 도장만 믿어요. 하지만 차미라가 500만 원을 보낸다고. 그것도 미끼예요. 처음에 작은 돈을 주고 신뢰를 쌓은 다음 나중에 큰 돈을 가져가는 수법이라고 해요. 혜원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여보, 27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라요. 제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내일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차미라한테도 연락해서 모든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할 거고요. 경찰서까지 가야 해?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혜원은 거실에서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다. 경찰서 신고, 법무사 상담, 차미라에게 연락. 27년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해내야 했다. 새벽 2시 혜원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다.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러니까 제 땅을 담보로 쓰신다는 거죠? 라고 물었던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몰랐던 자신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혜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27년 동안 순종적으로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나갈 것이다. 8월의 무더위가 지나고 9월이 되자 시장에 변화가 찾아왔다. 혜원의 반찬 가게 앞에 줄이 길어진 것이다. 김치통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특히 열무김치는 하루가 다르게 인기였다. 혜원은 가격표를 손글씨로 다시 썼다. 열무김치 3천, 5천. 혜원 씨, 요즘 장사 잘 되네. 단골 할머니 박영숙이 물었다. 네, 감사하게도. 혜원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특히 젊은 주부들이 많아졌다. 첨가물 없는 김치라는 입소문 덕분이었다. 사실 혜원의 김치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혜원 자신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신 없게 그냥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27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정성껏 담근 김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같은 김치라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니 맛도 달라 보였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혜원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준비하고 오전 8시에 가게 문을 열어 저녁 6시까지 장사를 했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고 투덜거렸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다. 도윤의 상황은 복잡했다. 차미라와 함께 사기배임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첫 조사가 있던 날 혜원은 도윤에게 정장을 차려입혀 보냈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경찰서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무섭지 않아? 도윤이 출발 전에 물었다.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잘못한 건 인정해야죠. 혜원은 담담하게 답했다.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삭막했다. 형사가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고 자판기 커피는 미지근했다. 도윤은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참이라는 별실에서 따로 조사받았는데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온 도윤의 얼굴은 초라했다. 혜원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혜원은 대답 대신 도윤의 손을 잡아줬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였다. 조사관이 뭐라고 했어요? 차미라 쪽에서 여러 명을 속인 것 같다고 하더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고. 혜원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런 사기꾼들은 한 사람만 속이지 않는다. 여러 명을 동시에 노린다. 다행히 혜원이 일찍 대응해서 실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럼 처벌은 어떻게 돼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미수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일 거라고 하더라.
도윤은 차미라와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만난 장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덕분에 차미라의 다른 사기 행각도 밝혀질 수 있었다.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큰 시누이 명자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 올케가 사기꾼과 손잡았다가 들켰다는 식으로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다. 혜원은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자신의 돈에만 관심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반면 둘째 시누이 선희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달 후 선희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언니 미안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오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혜원은 답장을 쓰려다가 말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27년간 쌓인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는 없었다. 대신 혜원은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했다. 오전 5시에 멸치를 볶아 육수를 우렸다. 멸치 볶는 냄새가 골목을 타고 시장 입구까지 갔다. 그 냄새를 맡고 아, 혜원이네가 문 열었구나 하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김치 외에 다른 반찬도 인기였다.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모두 혜원이 27년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달랐다. 집에서 먹던 그 맛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9월 말쯤 혜원은 새로운 시도를 했다. 김치 외에 간단한 도시락도 만들어 파는 것이었다. 흰밥에 김치,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를 넣은 소박한 도시락이었다. 하루에 10개만 만들었는데 점심시간이면 금세 팔렸다. 혜원 씨, 도시락 더 만들면 안 돼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양이 많아지면 정성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혜원은 웃으며 답했다. 예전 같으면 더 벌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가끔 혜원은 식사 후에 노트북을 켜고 녹취 파일을 다시 들었다. 차미라와의 대화, 도윤과의 실랑이, 경찰서에서의 진술.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제 땅을 담보로 쓰신다는 거죠? 그때 자신이 그렇게 침착하게 물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목소리를 몇 번이나 제대로 듣는가. 혜원은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절반은 살아난 기분이었다. 10월 중순 차미라의 첫 공판이 있었다. 혜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본 차미라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었고 진한 화장 대신 맨 얼굴에 가까웠다.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도 작고 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을 때 혜원은 마음이 복잡했다. 차미라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이 정리되고 있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다. 혜원의 증언은 간결했다. 피고인이 정부 승인 사업이라고 거짓말했고 6개월 내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땅을 담보로 잠깐만 쓴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네,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 있습니다. 혜원이 제출한 증거들은 완벽했다. 녹음 파일, 가짜 서류들, 구청 확인 내용까지.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는 길, 도윤이 말했다. 혜원아, 내가 미리 준비 안 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났을 뻔했어. 이제라도 알면 됐죠. 앞으로는 뭘 하든 너한테 먼저 상의할게.
혜원은 미소를 지었다. 상의는 좋지만 결정은 제가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가계부를 정리했다. 9월 매출이 8월보다 30% 늘었다. 김치 매출은 물론이고 도시락과 기타 반찬들도 꾸준히 팔렸다.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혜원은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를 적었다. 10월 목표 김치 품질 유지, 도시락 메뉴 다양화, 새로운 손님 응대법 연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었다. 나 자신 믿기.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밤 11시 혜원은 내일 새벽에 쓸 멸치를 미리 씻어두었다. 27년간 해온 일이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시장 비닐포대가 바스락거렸다. 혜원은 장갑을 끼고 마지막 정리를 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의 힘을 발견했으니까. 27년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았으니까. 그렇게 혜원의 새로운 가을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내는 사람으로서의 가을이. 11월 첫째 주 혜원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아침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기분이 좋았다. 반찬 가게 매출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계획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시장 맞은편에 있는 빈 점포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3개월째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작은 가게였다. 점포 앞에서 한참 서 있는데 옆 가게 김 사장이 나왔다. 혜원 씨,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냥. 저 가게가 오래 비어 있어서요. 임대료가 좀 비싸서 그래요. 그런데 혜원 씨가 뭔가 할 생각이에요? 혜원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직 생각만 해보는 중이에요. 사실 혜원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시장 주변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았다. 가게를 하면서 자주 보는 분들이었다. 김치 조금씩 사가시는 할머니들, 반찬 하나로 며칠을 버티시는 할아버지들. 특히 이만식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았다. 매주 수요일마다 김치 한 포기씩 사가시는데 항상 많이 담지 마. 나 혼자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럴 때마다 혜원은 마음이 아팠다. 그날 저녁 혜원은 도윤과 이야기했다. 여보,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시장 맞은편 빈 가게 있잖아요. 거기서 노인분들과 함께 밥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공간을? 돈벌이가 돼? 돈벌이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요. 혜원은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곳. 재료비는 서로 조금씩 나누고 요리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공간. 그런데 적자나면 어떻게 해? 반찬 가게에서 나온 수익으로 보전하면 돼요. 많이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도윤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봐. 요즘 당신 판단을 믿거든. 11월 둘째 주 혜원은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부동산에 가서 임대료를 문의했다. 월 80만 원이었다. 반찬 가게 수익을 고려하면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음은 인테리어였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다. 기본적인 주방 시설과 식탁 몇 개, 의자들.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소희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혜원아,
혹시 관련 법규는 확인해 봤어? 법규? 식품 관련 사업이니까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볼게. 며칠 후 소희가 전화했다. 혜원아, 다행히 복잡하지 않아. 공동주방 개념으로 신고하면 돼. 영리 목적이 아니라서 절차도 간단하고. 혜원은 안도했다. 법적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1월 셋째 주 혜원은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봤다. 만식 할아버지, 혹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밥 해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요? 만식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였다.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제가 만들어 볼까 해서요. 시장 맞은편에.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혼자 해먹는 밥이 얼마나 심심한지 아나? 다른 분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특히 박순덕 할머니는 아주 적극적이었다. 혜원아, 그럼 내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줄까? 60년간 해온 비법이 있어. 정말요? 그럼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지. 혜원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11월 넷째 주 드디어 계약을 했다. 점포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기분은 27년 전 반찬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와 비슷했다. 설렘과 불안이 섞인 복잡한 감정. 인테리어는 간단하게 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 2개, 큰 냉장고 하나, 식기세척기. 식당 공간에는 6인용 테이블 3개와 의자들. 벽에는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달았다. 가장 고민한 건 이름이었다. 공동주방, 노인정, 사랑방 등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뭔가 아쉬웠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다. 해질녘. 처음에는 하루의 끝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 노인분들의 인생에서 해질녘 같은 시기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도 있었다. 해가 질 때가 되어야 불을 켠다. 어둠이 와야 빛의 소중함을 안다. 해질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불을 켤 시간이라는 뜻으로 다시 생각했다. 간판을 달 때 혜원은 조심스럽게 붓으로 글씨를 썼다. 공동부엌 해질녘. 27년 전 남편이 써준 혜원이네 반찬 간판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쓴 글씨였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 첫날은 이만식 할아버지와 박순덕 할머니, 그리고 최영자 할머니까지 3분이 오셨다. 뭐부터 할까요? 혜원이 물었다. 일단 쌀 좀 씻자. 박순덕 할머니가 나서셨다. 밥은 기본이니까. 첫날 메뉴는 콩나물국, 어묵볶음, 배춧잎 겉절이였다. 각자 한 가지씩 맡아서 만들었다. 혜원은 콩나물국을 끓이고 박순덕 할머니는 어묵볶음을, 최영자 할머니는 겉절이를 담갔다. 이만식 할아버지는 나는 설거지가 전문이라며 웃었다. 음식이 준비되고 4사람이 한 상에 앉았다. 시장에서 일하던 혜원이 이렇게 점심을 먹어보는 건 처음이었다. 국물간이 딱이네. 이만식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싱겁다 하고 소금 붓는 사람들 보면 오래 못 살아. 모두 웃었다. 혜원도 덩달아 웃으며 생각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봤을까? 혜원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 박순덕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 해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게 해도 심심한데. 맞아. 그리고 양도 적당히 할 수 있고. 최영자 할머니도 거들었다. 첫날의 성공에 고무된 혜원은 둘째 날에도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한 분이 더 오셨다. 김철수 할아버지였다. 평소 반찬 가게에서 김치만 사가시던 분이었다. 여기가 그 소문난 곳이구만. 철수 할아버지가 둘러보며 말했다.
소문이 났나요? 혜원이 물었다. 시장에서 난리야. 혜원이가 노인정을 차렸다고. 혜원은 웃었다. 노인정은 아니고요. 그냥 함께 밥 해먹는 곳이에요. 둘째 날 메뉴는 된장찌개,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였다. 이번에도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만들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나는 계란말이 전문가라고 하며 나서셨다. 철수 할아버지, 계란말이 정말 잘하시네요. 혜원이 감탄했다. 60년 전 부대에서 배운 거야. 그때 취사병이었거든. 그렇게 각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젊을 때 음식점을 했다고 했고, 최영자 할머니는 김치 담그는 비법을 아신다고 했다. 이만식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오래 해서 채소 고르는 법을 잘 안다고 하셨다. 혜원은 듣고 있으면서 깨달았다. 이분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각자 60년에서 70년의 인생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셋째 날부터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 하루에 10명 정도가 모였다. 6인용 테이블 3개가 꽉 찰 정도였다. 운영 방식도 점점 체계화됐다. 쌀과 기본 조미료는 혜원이 준비하고 나머지 재료는 참가비로 충당했다. 한 끼에 3,000원씩 내면 충분했다. 집에서 혼자 해먹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했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분들이 점점 가족 같은 느낌이 되어갔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고 농담도 주고받았다. 어느 날은 이만식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못 오신다는 연락을 했다. 그러자 박순덕 할머니가 그럼 죽 끓여서 갖다 드리자고 제안했다. 결국 그날은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서 함께 죽을 끓여드렸다. 이게 바로 이웃사촌이지. 할아버지가 감동해 하셨다. 12월 중순쯤 되자 해질녘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다른 상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혜원 씨,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옆 가게 사장이 물었다. 그냥 어르신들이 함께 밥 드시는 곳이에요. 돈은 벌어요? 돈보다는. 혜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보람이요. 실제로 해질녘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참가비로 재료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반찬가게 수익으로 보전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는데 반찬가게가 잘 돼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혜원 자신이 행복했다. 27년간 혼자 일하다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니 새로운 기분이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12월 마지막 주 혜원은 해질녘 간판을 다시 보았다. 해질녘. 처음에 생각했던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어둠이 오기 전에 불을 켜는 시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오면서 혜원은 골목 끝을 바라봤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혜원에게는 특별했다. 27년 전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고 자신이 필요한 곳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혜원은 가게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멸치를 볶을 것이다. 반찬가게 문을 열고 점심에는 해질녘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기 때문에. 지킬 건 서류와 도장, 그리고 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분과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판단이야말로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히 또 뵙겠습니다.